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2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뢰성의 구성요소 3개였습니다.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현의 충실성. 정답은 4번이겠네요. 신뢰성 말고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 3개는 뭡니까? 적시성, 예측 가능성, 피드백 가치, 그지? 이런 거가 목적 적합성의 구성요소.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 전표 처리 후 시산표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전통적인 회계학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조금 한물간 주제이긴 한데 지금 우리 전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현실에서 조금 맞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한번 열심히 분석해 볼게요. 이겁니다. 현재는 우리 지금 회계 프로그램 가지고, 그지? 컴퓨터 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로 장부를 작성했다 이겁니다. 종이에다가 차변, 대변, 분계를 적고 총계적 원장을 종이로 이제 작성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시산표로 옮겨 적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 중에 한 개가 분계와 총계적 원장 작성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 작성해 가지고 핵심은 뭡니까? 시산표는 모든 계정 과목의 잔액을 하나의 표에다가 모아 본 거다, 그지?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가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분계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총계적 원장이 좀 잘못 작성되었다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딱 왼쪽 오른쪽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산표에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뭐라고? 시산표에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 오류가 제일 쉽게 발견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1, 2, 3, 4 모두 잘못 처리한 거야. 오류야. 그런데 한 개의 오류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3개는 조금 발견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분계를 2번 입력했답니다. 2번 분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 합계 분계 금액이 똑같으니까 시산표 작성했을 때는 왼쪽 오른쪽 합계가 일치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오류지, 그렇지? 2번 차변 분계만 입력하고 대변 분계 입력 안 했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시산표에서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가 안 되니까, 그지? 아주 쉽게 이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3, 4 확인합니다. 계정 과목을 잘못 입력했답니다.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분계에서 차변 계정 과목이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인데 실수로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뭔가 잘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산표에서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오류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4번 분계. 차변 대변 계정 과목을 서로 반대로 그냥 입력했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 잘못 분계한 거지만 이런 오류도 시산표에서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해버리니까 발견하기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발견하기 쉬운 오류는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 그런 게 쉽게 발견되는데 그거는 2번이다라 이겁니다. 됐죠? 참고로 한번 예전 종이로 회계 처리하던 시절을 좀 떠올리면서 한번 답 찾아보았습니다. 됐죠? 들어보니까 지금 현실과 별로 맞지 않다, 그지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가끔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 기출 문제 보면 아주 가문에 콩나듯이 출제될까 말까 하는 좀 한물간 주제였다 이겁니다. 어쨌든 한번 열심히 분석은 해보았다. 할만하지요? 문제 3번.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본의 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지? 자본잉여금, 그죠? 이렇게 5개가 자본의 구성요소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예수금 되겠지요. 정답은 3번. 문제 4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고된 재고 중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해서 현실성과 이해도는 높지만 물가 상승 시 수익보다 낮은 원가가 대응되어 이익이 과대 계상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무슨 방법입니까?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요? 정답은 3번.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판다라고 간주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물량 흐름을 보면 그지? 대체로 먼저 구입한 거를 먼저 팔고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여타의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여타의 방법보다 선입선출법에서 기말 재고 금액과 당기 순이익이 좀 크게 계상되더라 그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네. 됐습니까? 문제 5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다. 두 번째 특징, 눈에 보인다, 그지? 세 번째 특징, 여러 회의기간 동안 사용할 거다, 그지?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잡을 수 있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2번이 되겠지요. 문제 6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 출판 제목 등은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지요? 우리 이런 내용 공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요? 그 취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해라고 브랜드와 고객 목록 등에 대해서 스스로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인정 안 한다는 의미의 문장이구나. 그런데 처리할 수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정답은 1번이고요. 2, 3, 4 확인합니다. 연구와 개발 활동 중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출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보더라. 그지? 3번.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고 물리적 실체 없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이더라. 그지요? 4번. 무형자산 상급 방법은 경제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상급 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합리적인 방법 정할 수 없다면 뭘 적용한다고? 정해법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2, 3, 4 맞고 틀린 질문은 1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결산 시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십시오. 자주 주체되는 주체다, 그지요? 먼저 분계를 떠올리자. 자, 이번 회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는 분계,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기록합니다. 비용 증가지.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를 기록합니다. 그치요? 요런 분계를 해야 되는데 누락했다 이겁니다. 누락 시 영향을 보자. 그러면 비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됐으니까 비용이 과소 계상되겠지. 부채가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 안 했으니까 부채도 과소 기록되겠지. 자, 이제 당기순이익 영향 봅니다. 수익은 변동 없는데 비용이 작아지니까 수익 빼기 비용인 당기순이익은 커지겠지. 자, 당기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기말자본으로 연결된다, 그지요?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이니까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기말자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단계, 재무상태표 구성요소로 확인하는 겁니다. 부채가 작아졌어. 자산은 변동 없어. 왼쪽 오른쪽 합계 일치하려면은 자본이 커져야만 왼쪽 오른쪽 합계가 일치할 거다. 그지요? 그래서 부채가 작아지고 자본이 커진다는 분석 요거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분석했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비용이 과소계상 맞고 부채가 과소계상인데 과대계상이라고 했네. 틀렸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 맞고
자본 과대 계상 맞고 그지?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의 자료에서 Z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단기 순손익 찾으랍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가 매출원가다. 그지요? 60만 원에서 10만 원 빼니까 50만 원이 매출원가겠네.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다. 그지요? 매출액이 47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50만 원이니까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로 기록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3만 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나오고 영업이익 이후의 단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런 거 등장 안 했으니까 그지? 바로 영업이익 계산된 거가 단기 순손익 될 겁니다. 마이너스 3만 원에서 21만 원을 추가적으로 빼니까 마이너스 24만 원이 단기 순손익이 되겠습니다. 단기 손실 24만 원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문제 9번. 다음 중 준고정원가, 계단원가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요?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아주 쉽게 답 찾을 수 있지만 학습 차원에서 하나씩 다시 분석해 봅니다. 1번. 조업도 변동과 무관하게 원가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한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Y축은 총원가, X축은 조업도라고 잡았을 때 자, 1번 그래프는 조업도 증가하더라도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니까 그지? 요거는 고정원가. 2번. 일정 수준의 조업도 내에서는 원가 총액이 일정하나 조업도 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마다 일정인 만큼 원가 총액이 증가한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일정 수준 조업도까지는 계속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그런데 일정 범위 넘어가면 그지? 일정 금액만큼 원가 총액이 증가하는 형태. 뭡니까? 계단 원가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이구나. 3번.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비례하여 발생한답니다. 그렇지? 이런 그래프. 변동원가. 4번. 일정한 고정원가가 발생하며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원가가 비례하여 발생한다. 수도요금 생각하면 된다. 그지요? 수도 하나도 안 써도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쓸 때마다 추가적으로 붙는 요금이 있습니다. 사용원가 그거 합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게 뭡니까? 혼합원가. 그지? 고정비 요소도 있고 변동비 요소도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또는 준 변동원가라고도 이름 부른다. 그지요? 오케이. 1, 2, 3, 4 그래프 그려봤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보조부문 간에도 상호 용역이 존재할 때 이러한 상호 용역을 모두 고려하여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호배분법이다. 그죠? 서포트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뿌리는 방법 3개였습니다. 직접 배분법,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요거 중에서 서포트 부분 간에 주고받는 거를 전부 다 고려하는 거가 뭐다고? 상호배분법. 문제 11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무의 원가 자료이다. 주식회사 세무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해 보십시오. 원가 흐름 문제입니다. 제공품 제품의 총계정 원장 그려봅니다.
둘 모두 자산이 있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 기초금액 왼쪽, 기말금액 오른쪽에 적힙니다. 기초지원품 50만 원. 기말지원품 70만 원. 그리고 지원품이 증가하는 거는 단기 총 제조원가. 지원품이 감소하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그게 이렇게 연결되겠지. 됐습니까? 자, 단기 총 제조원가만 정확하게 뽑아내면 됩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원가 형태로 따지면 재료비 플러스 노무비 플러스 제조 경비로 분석할 수 있고, 원가 형태와 추적 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자, 문제 자료가 가공원가, 직접 노무원가, 직접 재료원가, 단기 원재료 매입액 이렇게 막 섞어치기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뽑아냅시다. 요거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지? 가공원가 의미가 뭐라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한 걸 말한다. 그지? 오케이. 여기서 직접 재료비 제시된 거 요거를 합하면 그지? 바로 단기 총 제조원가 되겠습니다. 160만 원 플러스 80만 원은 240만 원이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 왼쪽 합계는 290만 원. 오른쪽 합계도 290만 원이니까 네모 표시한 거는 220만 원 되겠네. 오케이. 정답은 1번. 풀만하지요? 문제 12번. 다음의 자료로 제조지시서 넘버1의 제조간접비를 구하면 얼마입니까? 단,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비를 기준으로 배분한답니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제도다. 그지요? 자, 먼저 배분을 구합시다. 제조간접비 나누기 조업도 되겠지요. 자, 제조간접비 총원가 요거 분석하는 겁니다. 회사의 총 제조간접비는 28만 원인데 뭐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직접 노비. 요거 14만 원을 나눕니다. 그러면 조업도 단위당 2원이라는 배분을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제조지수 넘버1의 제조간접비는요 7만 원. 요거에 대해서 그지? 배부액은 조업도 곱하기 배부율이잖아. 배부율이 2라며. 조업도는요, 요거지, 그지? 7만 원. 7만 원 곱하기 2에서 14만 원 구할 수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건 뭐라고? 넘버1의 제조간접비 구하라고 했네. 14만 원이 정답. 정답은 4번 줍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가 둘 모두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기재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거가 아닌 거는 4번 되겠지. 단가와 수량은 적으면 좋고 안 적어도 그만인 임의적 기재사항. 정답은 4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자, 원칙적으로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지금 보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였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사업장마다 하되 납부만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제도고, 지금 보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와 납부 모두 한 곳에서 본점 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제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장을 부가가세 납세조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이 아니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그냥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지. 그지요? 정답은 1번 되겠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사업장이 하나였다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 신청할 수 있겠지. 그지? 3번 사업자 단위로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되더라. 그지? 4번 자기의 사업자 단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더라. 그지요? 원래는 재화의 간주공급 제도에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있더라. 그지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라 하더라도 서울 본점이 있고 부산 아울렛이 있을 때 서울 본점에 있던 물건이 부산 아울렛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거를 재화의 간주 공급 하더라 이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지. 그게 재화의 간주 공급 내용인데, 만약에 그 회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 목적 타사업자 반출 이런 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내용은 1번. 할만하지요?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지 뭐. 사업상증이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지 않습니까? 정답은 1번이고. 2, 3, 4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담보의 제공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제12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